청명이들 안녕. 한국사 1을 담당하는 교사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이 변화하다 단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우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43페이지부터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양난을 배웠잖아요. 이 양난을 거치면서 가장 강화된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비변사입니다. 본디 비변사는 삼포외란을 계기로 하여 여진과 외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기구인데 이게 을묘외변을 거치며 상설기구가 되었고 양난을 거치며 기능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모두 결정하는 최고기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사료 보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비변사에서 다룹니다. 과거제도, 왕비, 후궁간택까지 여기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정부는 이름뿐이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겼다라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비변사가 권력을 잡으면서 의정부 육조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즉 그들의 결제를 안 받아도 됩니다. 왕결제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또한 약화되는 것이죠. 또 각 분당은 비변사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권력 다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도정치 시기로 가면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독점하며 왕권이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에 의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군사제도의 변화를 보면 우리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종전의 5위체제가 5군영체제로 바뀌게 돼요. 인조 때부터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숙종 때 금이영이 설치되며 5군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의무병이 아니라 직업군인 체제입니다. 자, 그렇게 여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당 정치의 변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단원 할 때 마지막에 선조 때 살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동서로 갈렸다고 배웠었죠.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줄거리를 이어가 볼게요. 살인은 권력을 잡긴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잡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에는 아직 외척 정치라든가 훈구파의 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외척의 정치 참여 문제 그리고 이조 전락 임명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조 전랑이 어떤 자리냐면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던 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일컫는다. 이들은 3, 4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었고 내 후임자 또한 추천할 수 있었다.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선조 때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의겸은 명종 때부터 관직에 진출하는데 약간의 외척의 덕을 보았습니다. 김효원은 선조 때 스스로의 실력으로 관직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이조 전랑자리를 두고 맞붙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반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서로 나뉘는데 김효원의 집은 경복궁에서 동쪽이니까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인, 심의겸의 집은 서쪽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한 겁니다. 초반의 정치는 동인이 집권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인 중에 정여일입이라는 사람이 어떤 고장에서 모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인의 정철이라는 신하가 동인들을 몰아쳐 대다수를 숙청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서인 중에 정철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저의 사건인데 선조에게 빨리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이 근본을 튼튼하게 하십시오라는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세조는 광해군을 총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후궁이 낳은 신성군이라는 사람을 세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건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조왈 내가 아직 젊은데 뭔 세자냐? 넌 내가 죽길 바라니? 라고 하면서 서인들을 숙청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동인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강경파인 북인, 온건파인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선조 이후 광해군 때로 가면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이제 궁궐 중거를 무리하게 시행한 점, 그리고 전 시간에 봤다시피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선조의 마지막 왕비였던 임목대비를 유폐하면서 민심이 더 멀어진 점, 여기에 중립 외교까지 더해지며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등극합니다. 반정을 주도한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붕당 정치가 행해지게 되는데, 초반 붕당은 그래도 상대의 입장이라든가 학문적 견해를 인정하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견제와 비판을 통한 균형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종대로 가면 두 차례 예송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법에 관한 소송을 예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붕당 간 대립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명제부터 먼저 볼게요. 43페이지 밑에 보면 효종의 어머니, 즉 새어머니 자의 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다. 두 차례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계기는 효종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현세자가 첫나라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미 죽었고 효종은 둘째 아들이라는 점이죠. 성리학상에서는 장남이 왕위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남이 죽으면 장손이 올라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거든요. 즉 둘째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벌어집니다. 즉 효종이 원래 왕위를 계승할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서인은 효종은 둘째다. 그러니까 양반예법이랑 왕실예법이랑 다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대비는 1년만 입으면 된다 였고, 남이는 아무리 그래도 왕실예법이랑 양반예법이랑 같으면 어떡하냐? 왕이니까 첫째 아들 대우를 해줘야 한다. 3년을 입어야 한다. 주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서인이 이기게 되었고요. 두 번째 논쟁은 효종의 부인이 죽게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의 부인이 첫째 며느리냐 둘째 며느리냐를 두고 이 논쟁이 벌어진 건데, 서인은 마찬가지로 효종은 둘째 아들,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 그러니까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였고, 남이는 아니야, 효종은 첫째 아들 대우, 그리고 부인도 첫째 며느리 대우, 그러니까 1년은 입어야 돼. 그래서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자라난 숙종은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왜 이걸 갖고 싸우지? 앞으로 내 앞에서 상봉 문제 얘기하지 마 라고 했고, 또한 내가 정치를 주도해야겠다 하여 집권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환국을 거행합니다. 처음엔 이쪽 당 좋아해주다가 꼬투리 잡고 이쪽 당을 다 죽이고 이쪽 당에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쪽 당 꼬투리를 잡고 또 죽이고 반대당을 좋아해주는, 이런 게 환국인데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책에 보시면 경신, 기사, 갑술, 황국 세 번에 걸쳐 일어나는데, 경신 황국은 남인의 어떤 인물이 반역을 준비한다라는 게 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인의 대부분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정권을 잡은 서인은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강경파인 노론,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기회를 엿보던 남인은 숙종이 장의빈이라는 여성에게 빠지게 되고 그를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숙종은 그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여기에 서인들이 반대하면서 그들이 대부분 숙청을 당한 게 기사완도. 그러다가 숙종은 아예 자신의 본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를 내치고 그 다음에 다시 장희빈을 중전으로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뉘우치고 다시 인현왕후를 앉혔는데, 이에 원한을 품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였습니다. 인현왕후가 병에 걸려서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이걸 조사하다 보니 장희빈의 저주 흔적이 발견되어 장희빈 그를 지지하는 남인들이 대거 숙청당하게 갑술환국입니다. 남인은 회생불가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환국을 거치면서 붕당 간 대립이 격화된 점, 또한 이제 붕당은 상대 붕당을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견제와 비판을 통한 균형의 기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3, 4 관리들도 자신이 속한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만 주력하게 되어서 일당 전제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당이 정권을 잡으면 왕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결국은 왕권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영종조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조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조 이전에 경종이라는 이복형이 있었는데 이 죽음에 영조가 관여를 하였다. 그리고 영조의 출신이 천하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반대하는 반란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걸 겪게 되자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즉위 직후에 노론과 서론을 함께 등용하였고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우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책 첫머리에 성균관에 탕평비 세웠다. 이거 수능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조의 탕평책을 보면 뭐냐? 영조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노론이든 소론이든 붕당 갖고 내세우고 싸우고 하지 말고 온건해져. 그래서 온건파를 중심으로 탕평파라는 세력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영조의 탕평을 완만한 탕평, 둥근둥근 탕평이라 하여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당을 내세우지 마라. 그러면 그 근거지부터 정리하자 해서 서원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 개혁 정책으로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에게 부담인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점, 가혹한 형벌도 금지하고 신문고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 이후에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법전의 속편인 속대전 등을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정책은 결국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붕당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또한 영조가 여러 반란을 겪고 뭘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론 쪽으로 총애와 권력이 기울기 시작을 하였고 특히 이 외척들에게 잘해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결국 외척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다가 분쟁을 더 키운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귀주에 갇혀서 사망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조가 봅니다. 그러면 난 더 제대로 된 탕평책을 실시해야겠다 하여 준론탕평이라고 했습니다. 둥근둥근 온건파가 아니라 붕당 중에서 내가 원칙을 갖고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그 원칙에 준하는 애들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에만 부합해라. 그러면 노론, 소론, 남인 안 가리고 싹 다 등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양성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규장각이란 원래 왕실 도서관인데 정조가 학문연구, 정책개발 기능까지 더하게 됩니다. 또한 이 규장각을 통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의 서울 출신들도 등용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초기의 문신제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초기의 문신제란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봐요. 이들을 발탁한 다음에 규장각에서 왕이 직접 교육시키고 시험도 쳐요. 그러면서 지지 기반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인들에게 넘어간 군사권을 되찾기 위해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너무 노론 세력이 먹고 있다. 새로운 도시를 육성해서 내 개혁을 실현한 이상적인 장소로 삼자 하여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건설하면서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법도 한번 정리해야겠다. 새로운 법전 대전 통편을 만들자 하여 통편을 편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요 조금만 더 살아있었더라면 개혁이 아마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조가 48살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일찍 죽어서 순조가 12살인가의 왕위에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탕평책이 흐지부지되죠. 그리고 권력이 너무 왕과 측근 세력에게만 모아졌잖아요. 근데 그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면 왕이 권력이 세고 정치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어린 왕이 무슨 정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외척에게 넘어가면서 이 조선사 최악의 시기인 세도 정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 탐방 봅시다. 수원 화성 보겠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의 장룡령에 외영을 두고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도세자의 묘가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를 참배하러 간다는 목적하에 행차를 자주 하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밑에 보시면 수원 화성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가 나왔습니다. 화성 건설에 활약한 신학자는 정약용입니다. 이 사람은 거중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도 쉽게 옮겼고 과학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건설되어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여러 번 화성에 행차하는데 그때마다 행궁에 머물렀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행궁은 지금도 있죠? 그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흐름 요약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비변사의 기능 강화입니다. 기능이 강화된 건 임진왜란 때부터고 국가정책의 전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도 변화한 게 5위 체제가 5군형 체제로 됐고 훈련도감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마지막 숙종 때 금이형 이렇게 개설되게 된 점. 그리고 붕당 정치의 초반을 보면 외척 정치 참여 문제, 이조 전랑 임명 문제를 가지고 동인 서인으로 갈리고 동인이 남과 북으로 갈리고 광해군 때 북인이 정치를 주도하게 된 점이지만 폐모살제, 중립외교명분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 그걸 주도한 서인이 정권을 잡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초기에는 상대의 입장과 학문적 견해를 인정하였지만 예송논쟁 이후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1차 예송은 효종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는가를 관건으로 효종이 사망하면서 벌어졌는데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을 주장했으나 1차는 서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2차 때로 가면 효종의 부인이 사망하자 다시 벌어지게 되었는데 서인은 9개월설, 남인은 1년설을 주장하였으나 이때는 남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 숙종은 권력을 잡기 위해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교체하는 환국이 진행되었고 그러면서 붕당 간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경신황국을 이후엔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의 처리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었고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거치며 결국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환국의 폐해는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는 점, 가혹한 탄압을 벌이는 점, 견제와 비판을 통한 균형이 상실된 점, 3, 4의 관료들도 자기 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걸 본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자, 영조는 먼저 성균관에 탕평비를 설립하였고 노론과 서론에 있는 온건파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붕당을 일수하기 위해 그들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한 점, 그 이후 민생안 정책으로 균역법, 그리고 신문고 다시 설치, 새로운 법전인 속대전을 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고 정조로 가면 영조 탕평책을 계승하여 권력에서 소외된 소론, 남인도 등용한 점,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이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와 정책 개발 역할도 맡겼고 이를 통해 박제가 등의 서얼 출신들이 검서관으로서 등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젊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재교육하는 초기 문신제, 그 다음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하기도 하고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긴 뒤 화성을 건설하기도 하였는데 정약용이 거중기로 건설하여 그 뒤에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점, 그 다음에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법전인 대전 통편도 편찬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